첫째네가 지금껏 다 도와주고 돈도 보내줬는데 그 돈 다 허투루 쓰고 어디 또 손 내밀어. 장인이 소리를 지르며 내 뺨을 때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였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정말 어쩌다 둘째는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 처가집에 얹혀 사냐. 나는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서 있었다. 8년이었다. 8년 동안 매달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집에 보냈다. 집 대출금, 생활비, 장모 병원비까지 전부 내가 냈다. 그런데 큰 사위가 보냈다고? 얹혀 산다고? 그 순간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 나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나가자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가자. 이것은 8년 만에 처가집에서 탈출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8년간의 어감. 챕터 1 칠순잔치 전날. 민철 씨, 펜션 예약금 250만 원 계좌로 보내줘요. 장모가 전화로 말했다. 네, 어머니. 펜션이 5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큰애들도 250 보낸대요. 둘이 반반 부담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 뱅킹 앱을 켰다. 250만 원, 송금 버튼을 눌렀다. 이체 완료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우리에게 작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인 칠순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보, 괜찮아? 아내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어머니 기쁘시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표정이었다. 7년 부부 생활,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안다. 왜? 아니야, 아무것도. 말해봐. 정말 괜찮아.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 큰형부는 250만 원은커녕 단 한 푼도 안 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모를 거라는 걸. 여보.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무슨 소리야? 이번 달만 해도. 유나가 수첩을 펼쳤다. 가계부였다. 집 대출금 18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엄마 병원비 150만 원, 이번 잔치 비용 250만 원, 총 880만 원이야. 우리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아. 이러면 애들 학원비도 못 낼 거야.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달부터는 좀 나아질 거야. 잔치 비용은 일회성이니까. 그래도 매달 630만 원이야. 우리 언제 내 집 마련해? 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곧.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 많이 나온대. 그걸로 전세금 모으자. 정말? 응.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8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8년째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는 걸, 8년 동안 처가에 보낸 돈을 대략 계산해 봤다. 월 평균 630만 원, 12개월이면 7,560만 원, 8년이면 6억 480만 원, 거기에 명절 특별 비용과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7억은 거뜬히 넘는다. 그 돈이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보.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나가서 살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너무해.
언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만 도와주고. 유나야, 나는 아내를 안았다. 조금만 참자.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 아버지를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잘하면 달라지실 거야. 정말? 응, 곧 달라지실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8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지신 적이 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다. 나는 아내를 안은 채 창밖을 봤다. 11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내 미래처럼. 챕터 2 칠순잔치 당일.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새벽 4시 30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유나와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다. 큰애 지민이는 8살, 작은애 지우는 5살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칠순인데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마 오늘 고마워하실 거야. 준비 제대로 해야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세수를 하고 외투를 입었다. 어디 가요? 유나가 잠결에 물었다. 펜션 가서 준비 좀 해야 돼. 이른 시간에요? 응, 통돼지 굽는 거 준비해야 해서. 형부는요? 아마 형님은 오후에 오실 거야. 좀 바쁘시잖아. 침묵이 흘렀다. 유나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자.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11월 새벽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는 짐이 가득했다. 텐트 설치용 기둥들, 대형 그릴, 접이식 테이블 10개, 의자 50개, 전부 내 차에 실어왔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렌탈 업체를 돌며 하나하나 실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장인 칠순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시간 반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다. 새벽 6시였다. 30평짜리 펜션 이틀 빌리는데 500만 원이라 이상했다. 그 돈도 우리가 250, 큰형부가 250,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철 씨, 벌써 왔어? 장모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일찍 와서 준비 좀 하려고요. 역시 둘째 사위가 이래서 좋아. 장모가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이래서 좋아가 아니라 이렇게밖에 못해처럼 들렸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텐트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다. 혼자서 2시간 넘게 일했다. 손이 시퍼렇게 얼었다. 11월 새벽 기온은 영하였다. 장갑을 꼈지만 금속 기둥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얼얼했다. 형님은 언제 오세요? 한참 일하다가 장모에게 물었다. 큰애네는 바빠서 오늘 오후쯤 온대. 바쁘다, 늘 듣는 말이었다. 오전 7시 장작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통돼지 30kg, 이것도 내가 어제 경기도 재래시장까지 가서 직접 골라온 것이었다. 아저씨, 이거 최고급이에요. 이 정도 돼지는 귀해요. 정육점 주인이 자랑했다. 얼마예요? 보통 80만 원인데 단골이니까 70에 드릴게요. 70만 원. 나는 그 자리에서 카드를 긁었다. 형님도 음식 준비하신대요? 큰애는 오후에 직접 가지고 오겠지. 장모가 대답했다. 돼지를 그릴 위에 올리고 불을 지폈다. 장작이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이 따갑고 목이 아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돼지를 30분마다 한 번씩 돌려야 했다. 고르게 익히려면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오전 10시, 5시간째 불 앞에서 돼지를 돌리고 있었다. 장작 연기가 눈을 찔렀다. 얼굴은 그을음 범벅이 되었고 손은 불에 익고 등은 칼바람에 얼었다. 앞은 뜨겁고 뒤는 차가웠다. 그 사이에서 나는 땀과 추위에 떨었다. 민철 아빠. 큰애 지민이가 뛰어왔다. 괜찮아요? 얼굴이. 응, 괜찮아.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 생신이잖아. 지민이가 물을 가져왔다. 아빠, 물 마셔요. 고맙다. 적어도 내 딸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전 11시 30분, 제네시스 한 대가 펜션에 들어왔다. 큰형부였다. 말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 아, 추워 죽겠네. 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나는 여전히 불 앞에 있었다. 얼굴은 그을음투성이, 옷은 땀과 연기로 범벅이었다. 형님, 오셨어요? 민철 씨. 고생 많네.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곧장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걸어 들어갔을 뿐이었다. 도와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챕터 3 칠순잔치. 손님 앞 망신. 정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장모가 큰형부를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큰사위예요. 효정 대기업 상무예요. 어머, 상무님이시라고요? 그럼요. 우리 큰사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장모의 목소리가 펜션 밖까지 들렸다. 나는 여전히 불 앞에 있었다. 아무도 나를 소개하지 않았다. 저기 불 앞에 계신 분은요? 손님 한 분이 물었다. 아, 쟤요? 장모가 손을 휘저었다. 둘째 사위예요. 쟤는 뭐 그냥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또렷하게 들었다. 손님이 다시 물었다. 아니, 근데 새벽부터 저렇게 고생하던데요? 아침 일찍 오셨던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에이, 장인이 끼어들었다. 쟤는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돼지 돌리던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장인을 봤다. 장인은 웃고 있었다. 큰 사위는 바빠서 이런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철이가 대신 하는 거죠, 뭐. 대신 나는 그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손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이 펜션이랑 음식 준비 꽤 돈 들었을 텐데요. 그거야 뭐. 장모가 얼버무렸다. 아, 그거야 큰 사위가 다 준비했죠. 장인이 가로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부요? 손님이 물었다. 그럼요. 우리 큰 사위가 효심이 깊어서 이번 칠순도 전부 큰 사위가 준비한 거예요. 나는 불에 타는 돼지를 바라봤다. 70만 원짜리 돼지, 250만 원짜리 펜션 예약금, 50만 원짜리 텐트와 기물, 대여비, 80만 원짜리 식자재비, 내가 낸 돈만 450만 원이었다. 그런데 큰형부가 다 했다고?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장인이 돌아봤다. 제가 펜션 예약금 250만 원, 통돼지 70만 원, 식자재 80만 원, 텐트랑 기물 대여 50만 원, 총 450만 원 냈습니다. 형님도 250만 원 냈다고 하셨는데 내신 거 맞죠? 그럼 제가 450만 원, 형님이 250만 원 내서 총 700만 원으로 이 잔치 준비한 거 맞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나였다. 오늘 잔칫날에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본 유나가 옆으로 와서 내 팔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유나를 안심시키고 다시 불 앞으로 돌아갔다.
돼지 다 익었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펜션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챕터 4 8년간의 차별들. 펜션 밖 주차장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는 원래 안 피우는데 오늘따라 너무 답답했다. 연기를 들이마시자 목이 칼칼했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8년 동안 참아온 것들에 비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작년 설날도 그랬다. 민철 씨, 애들 세뱃돈은 5만 원씩만 줘요. 장모가 귓속말로 말했다. 큰 집 애들은요? 큰 집은 10만 원씩? 왜요? 큰 사위가 바빠서 못 와서 미안하다고 더 주래. 오지도 않았는데 더 받는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 지민이 생일 때도 그랬다. 할아버지,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지민이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아빠한테 선물 받아라. 장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작년 큰형부 딸 생일엔 5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내 딸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여행 때도 늘 우리만 빠졌다. 우리 가족들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디요? 제주도. 근데 민철 씨네는 다음에. 또 다음이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다. 큰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니까 피곤하겠어. 민철 씨가 설거지 좀 해줘요. 상 위에는 큰형부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했고 내가 못 먹는 해산물이 범벅이었다. 자네는 뭐든 잘 먹잖아. 장모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 모임 때도 늘 무시당했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네가 알겠나? 형님 말씀 좀 들어봐. 배울 게 많을 걸세. 이런 건 좀 배워야 아는 건데. 매번 듣는 말이었다. 나는 심부름꾼이었다. 야, 민철 씨. 물 좀 갖다 줘. 쓰레기 좀 버려. 이거 좀 옮겨. 그게 내 역할이었다. 챕터 5 그날 밤. 펜션방에서 밤 11시 손님들이 다 돌아갔다. 우리 가족은 제일 작은 방에 배정받았다. 큰형부네는 제일 큰 방에 있었다. 여보, 유나가 울먹였다.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가족이 이렇게 대하는데. 괜찮아. 나는 아내를 안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챕터 6 2주 후. 가족회의. 가족들 모였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장인댁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봤다. 어머니 병원 말입니다. 장모는 5년째 당뇨 합병증으로 동네 병원 다니고 있었다. 요즘 차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서울대병원에 좋은 선생님 계세요. 거기 가시면 좀 더 전문적인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드는데? 장인이 물었다. 초기 검사비랑 치료비 합쳐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뭐? 처형이 소리쳤다. 1,500만 원? 그걸 누가 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형님네를 봤다. 우리 둘이 반반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철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치료비를 사위 둘이서 나눠서 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처형이 끼어들었다. 야, 강민철. 너희 그동안 가족 공동 적금 얼마나 부었는데. 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가족 공동 적금이요? 그래. 매달 얼마씩 넣어서 이런 일 있을 때 쓰자고 했잖아. 그 돈 어디 갔어? 처형이 소리쳤다. 나는 유나를 봤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우리 가족 적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말했다. 언제 누구한테 돈을 보내신 겁니까? 이 사람이. 장인이 벌떡 일어났다. 감히 어른한테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큰 사위가 지금껏 보낸 돈은 뭐냐? 네. 큰 사위가 매달 얼마씩 보냈는데 그 순간 이해했다. 형님이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장인 장모는 그걸 믿고 있었다. 아버님,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형님이 보냈다는 그 돈, 통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입금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파래졌다. 이놈이, 그가 다가왔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아빠.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유나가 달려왔다. 나는 비틀거렸다. 뺨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첫째 내가 지금껏 다 도와주고 돈도 보내줬는데 장인이 소리쳤다. 그 돈 다 허투루 쓰고 어디 또 손 내밀어. 정말.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어쩌다 둘째는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 처가집에 얹혀 사냐. 귀가 멍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8년 동안 매달 600만 원 넘게 들였다. 집 대출금 18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병원비 150만 원, 한 달도 빠짐없이. 그런데 큰 사위가 보냈다고? 얹혀 산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나가 울고 있었다. 지민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지우가 아파 하며 울먹였다. 내 가족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왜 참았지? 왜 8년이나? 여보, 나는 유나를 봤다. 미안해. 응? 당신 말이 맞았어. 유나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그동안 나가자고 할 때 매번 내가 말렸지. 나 일찍 부모 잃어서 목이 메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었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차별받고 그랬던 거. 내가 잘하면 다 바뀐다고. 내가 헌신하면 가족이 될 거라고. 눈물이 났다. 미안해. 8년이나 당신을 이런 데 묶어놔서. 유나가 나를 껴안았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말했다. 나가자. 응.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나의 결정이 처가댁에게 어떤 상황으로 다가올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7, 8년 전 결혼 후 지금까지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였다. 유나와 결혼하고 한 달 뒤였다. 민철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장모가 웃으며 말했다. 신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 우린 가족이잖니. 나는 유나를 봤다. 유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8년 지옥의 시작인 줄.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장인 장모도 친절했고 처형네도 자주 놀러 왔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철 씨,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장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글쎄, 한 5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달부터 50만 원을 드렸다. 석 달째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됐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장모가 미안한 척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식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6달째 장인이 나를 불렀다. 민철아. 네, 아버님. 사실은 말이야. 장인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집에 대출이 좀 있어. 네. 한 달에 180만 원씩 나가는데 요즘 내가 일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니까. 네. 아버님,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100만 원, 대출금 180만 원,
총 280만 원을 내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장모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와. 제가 내겠습니다. 나는 대답이 빨랐다. 유나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나는 웃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병은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한 거야. 좋아지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잖아. 그렇게 생활비 100만 원, 대출금 180만 원, 병원비 150만 원, 총 430만 원을 내기 시작했다. 내 월급 실수령액이 700만 원 정도였으니 우리 생활비는 270만 원이 남았다. 빠듯했지만 충분했다. 유나가 매일 밤 말했다. 여보, 우리 언제 내 집 마련해? 곧.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러면. 괜찮아. 조금만 참자. 2년이 지났다. 지민이가 태어났다. 출산 비용 3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전부 내가 냈다. 처형네 애들 낳을 때는 장인 장모가 다 대줬다고 했다. 그땐 우리가 여유가 있었는데 장모가 미안한 척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벌이가 없잖니. 나는 또 참았다. 3년째 명절이 됐다. 추석이었다. 민철 씨, 차례상 음식 좀 준비해줘. 네. 송편도 사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알겠습니다. 200만 원이 들었다. 처형네는 우린 바빠서 못 챙겼어. 미안. 처형이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장모에게 용돈 봉투를 줬다. 50만 원이었다. 우리 큰딸 효녀네. 장모가 흐뭇해했다. 나는 200만 원 들여 차례상 차렸는데 처형은 50만 원 주고 효녀 소리 들었다. 그리고 한 손 가득 음식을 가져갔다.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장인이 나를 불렀다. 민철아. 네, 아버님.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이야. 얼마나 더 드릴까요? 한 200만 원만 더. 생활비가 300만 원이 됐다. 총 630만 원. 다행히 내 급여가 올라서 다행이었다. 우리 생활비는 170만 원이 남았다. 기저귀가, 분유가, 병원비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꿨다. 유나가 밤마다 울었다. 여보, 이러다 우리 평생 이 집에 살아야 해?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언제까지? 곧 달라질 거야. 5년이 지났다.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더 나빠졌다. 처형이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도 아니고 그냥 야였다. 야, 민철 씨. 이거 좀 들어줘. 야, 여기 좀 치워. 야, 애들 좀 봐줘. 처형네 애들 봐주는 것도 내 일이 됐다. 6년째 처형네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우리도 가족여행 가고 싶다. 유나가 말했다. 올해는 돈이 없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 내년엔 꼭 가자. 결국 못 갔다. 처형네는 매년 여름휴가 갔다. 우리는 한 번도 못 갔다. 둘째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더 심해졌다.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으셨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참았다. 유나가 나가자고 할 때마다 말렸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달라지실 거야. 안 달라져. 8년 동안 한 번도 안 달라졌어. 그래도 여보, 제발. 유나야, 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나는 아내를 안았다. 어머니, 아버지를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 알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는지.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핑계였다. 내가 무서웠던 거다. 나가면 혼자가 될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또다시 외톨이가 될까봐. 어렸을 때 부모 잃고 외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참았다. 아니, 회피했다.
지민이가 8살 되던 해 설날이었다. 할아버지, 세배해요. 지민이가 신나서 장인 앞에 절했다. 그래, 잘했다. 장인이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라. 지민이가 받아서 열어봤다. 와, 5만 원이다. 옆에서 처형네 큰애가 봉투를 열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쓰거라. 우리 애한테 자랑하며 놀렸다. 10만 원이었다. 어머니, 왜 차이가 나요? 나중에 유나가 장모에게 물었다. 뭐가? 애들 세뱃돈이요. 큰 집 애들은 10만 원인데 우리 애들은 5만 원이에요. 그게 뭐 대수야? 돈이 문제니? 문제죠. 똑같은 손주인데 왜 차별해요?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장모가 버럭 소리쳤다. 큰 사위가 바빠서 못 와서 애들 기죽을까봐 더 준 거지. 그게 무슨 논리예요? 놀리고 뭐고 우리 집안일에 내가 뭘 안다고. 유나가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나는 따라 들어가 아내를 안았다. 괜찮아. 안 괜찮아. 우리 애들이 얼마나 서러워하겠어. 애들은 몰라. 알아. 지민이 아까 봤어. 사촌 오빠 봉투 보고 얼굴 굳어지는 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 나가요. 제발. 유나야. 8년이야, 8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살 순 없어. 1년만 더.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면 보너스 받아. 그때 나가자. 작년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유나가 내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평생 못 나갈 거야. 왜냐면 당신이 무서워하니까. 뭐가? 혼자가 되는 게, 가족 잃는 게,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랬잖아. 외로움을 못 견디잖아. 가슴이 찔렸다. 맞는 말이었다. 유나야, 나 지쳤어. 당신 눈치만 보면서 살기도 지쳤고, 우리 애들이 차별받는 것도 지쳤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가자고. 유나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자고.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장모였다. 뭐 하는 거야, 너희? 어머니. 설날에 부부싸움이야? 집안이 시끄럽게. 죄송해요. 내가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좀 알아서 해. 남자가 집안일도 못 추스르면서 무슨. 장모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유나가 나를 봤다. 미안함과 속상함 그리고 서운함 그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작년 여름이었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끼리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처영이 웃으며 말했다. 오, 좋네요. 우리도 준비할까요? 유나가 말했다. 처영이 망설였다. 민철 씨네는 다음에 가요. 왜요? 펜션이 좀 작아서. 우리 가족이랑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 우린 왜 빼요? 애들이 어려서 불편할 것 같아서. 큰 집 애들도 비슷한 나이인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 휴가비라고 말하시길래 200만 원 드렸는데. 우리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처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기로 했어. 미안. 유나가 웃었다. 역시 비웃는 웃음이었다. 또 이러네. 뭐, 작년에도 다음이라더니 올해도 또야. 지겹다 정말. 유나야, 왜 이래? 왜 이러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여행 가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가 끼어들었다. 유나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뭘 오해해요? 펜션이 진짜 작아서. 그럼 큰 데 가면 되잖아요. 돈이 더 들잖니. 그럼 우리가 낸 돈 내놔. 유나가 소리쳤다. 정적이 흘렀다. 장모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생활비, 대출금, 병원비 다 우리가 내고 여행 경비까지 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장모가 버럭 소리쳤다. 네, 나가고 싶어요. 유나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당장 나가고 싶어요. 유나야, 내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이러지 마. 왜 말려? 사실이잖아.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뭐? 유나가 나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죄송하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나가 웃었다. 당신 정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장모가 나를 봤다. 자네. 부인 좀 단속 좀 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게 뭔가 휴가 가는 날 재수없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장모가 혀를 찼다. 참, 고생이 많네. 방에 들어가니 유나가 짐을 싸고 있었다. 뭐해? 나가려고. 지금? 응, 지금. 당장. 유나야, 제발. 나 줘. 유나가 내 손을 뿌리쳤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당신도 이상해. 왜 나한테 사과하래? 왜 어머니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 다야? 어른이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돼? 유나가 울었다. 난 이제 못 살겠어.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내 엄마지만 늘 이랬어. 난 평생 집에서 이런 취급이었다고. 그런데 당신까지.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정말 인연 끊어야겠어. 제발 나가자. 나는 정말 좋아질 줄 알았다. 이렇게 참으면, 이렇게 대접해드리면 내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나의 고집 때문에 진짜 내 가족들은 늘 구석에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챕터 8 결별의 아침.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숨도 못 잤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장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처가집에 얹혀 사냐?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11월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했다. 옆에서 유나가 뒤척였다. 여보. 응, 깼어? 한숨도 못 잤어. 유나가 일어나 앉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나가는 거지? 유나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섞인 목소리였다. 응, 나가. 내가 대답했다. 정말? 진짜야. 이번엔 진짜. 유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뭐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돼줘서. 나는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됐어. 지금이라도 결심해줘서 고마워.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이사짐센터였다. 나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내려갑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장인 장모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떠나고 싶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지민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새 집으로 간다. 정말요? 지민이 눈이 반짝였다. 우리만의 집이요? 응, 우리 가족만의 집. 와. 지민이가 작게 환호했다. 옆에서 지우가 졸린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집 안 가요? 응, 이제 안 가. 좋아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5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미안해, 얘들아. 왜요? 아빠가 진작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민이가 웃었다. 지금이라도 나가잖아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사실 짐이 많지 않았다. 8년을 살았는데 우리 물건이라곤 옷가지와 책 몇 권, 아이들 장난감이 전부였다. 큰 가구들은 다 장인댁 거였다. 이게 다예요? 이사 기사님이 물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8년 사셨다며? 짐이 너무 적은데.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원래 우리 거가 별로 없어서요.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유나가 아이들 옷을 정리하고 나는 책과 서류를 박스에 담았다. 8년간의 통장 내역서도 챙겼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매달 이체한 기록, 63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철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돌아보니 장인이 문간에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다. 뭐 하는 거냐? 이사합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 어디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농담하는 거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너 지금. 장인이 다가왔다. 어제처럼 또 때릴 건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 어제 저 때리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새끼가 감히. 아버님. 나는 장인을 똑바로 봤다. 8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매달 630만 원씩 총 6억 원 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끼리 살겠습니다. 장모가 뛰어나왔다. 무슨 소리야? 강민철, 너 정신 나갔어? 정신 차렸습니다, 어머니. 뭐? 8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어제 아버님이 저 때려주셔서 정신 차렸습니다. 장모가 말문이 막혔다. 잠깐만. 장인이 소리쳤다. 내가 나가면 집 대출금은? 생활비는? 병원비는? 큰 사위님께 부탁하세요.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대기업 상무시라며? 그건 매달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철아, 제발. 아버님.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강하세요. 민철아. 장모가 내 팔을 잡았다. 이러지 마. 어제 일은 아버지가 화나서 그런 거야. 사과할게. 응? 필요 없습니다. 유나야. 장모가 딸을 불렀다. 내가 좀 말려봐.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응? 우리 나가요. 뭐? 진작 나갔어야 했어요. 8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유나야, 너 정말. 엄마, 우리 지민이 생일 때 기억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물은커녕 사촌 오빠 발표회 간다고 지민이 생일에 얼굴도 안 보이셨어요. 여름 가족여행 때는요? 우리만 빼고 다 가셨죠. 그게 명절 때는요? 우리는 200만 원어치 장 보고 음식 준비했는데 언니만 효녀 소리 들었죠.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딸이에요. 근데 왜 언니만 사랑하세요? 장모가 할 말을 잃었다. 유나야. 됐어요. 이제 기대 안 해요. 유나가 몸을 돌렸다. 엄마, 건강하세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희 나가면 끝이야. 장인이 소리쳤다.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
그러시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애초에 들어올 생각도 없습니다. 너희, 그리고 아버님, 뭐, 어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저보고 얹혀 산다고 하셨죠. 8년 동안 6억 넘게 들였는데 얹혀 산다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는 웃었다. 매번 자랑하시던 큰 사위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장인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마지막 박스를 들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장모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민이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아래로 내려갔다. 1층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 새벽의 차가운 공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의 공기였다. 여보,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응, 무섭지 않아?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트럭에 올랐다.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성남 수진동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졌다. 8년을 살았던 곳, 8년을 참았던 곳, 8년을 고통받았던 곳이 점점 작아졌다. 아빠, 지민이가 물었다. 우리 새 집 어때요? 작아. 솔직하게 말했다. 엄청 작아. 15평밖에 안 돼. 괜찮아요. 지민이가 웃었다. 우리끼리 사는 거잖아요. 맞아. 나는 딸을 안았다. 우리 가족끼리. 트럭이 큰 길로 접어들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비쳐들었다. 여보, 유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정직하네. 유나가 웃었다. 근데 그래도,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나도. 우리는 손을 꽉 맞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힘들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트럭이 고속도로에 올랐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렸다. 새 출발이다. 나는 중얼거렸다. 응, 새 출발.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챕터 9 15평의 자유. 1시간 후 성남의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유나가 건물을 올려다봤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실 조명이 깜빡거렸다. 응, 여기. 몇 층이에요? 3층.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이사 짐을 하나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다. 여보, 힘들어? 괜찮아. 유나가 박스를 들고 올라왔다. 우리 집이니까. 3층에 도착했다. 302호 녹슨 숫자판이 문에 붙어 있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끽, 경첩이 삐걱거렸다.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15평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가 날렸다. 여기가. 유나가 둘러봤다. 우리 집이야? 응. 나는 대답했다. 작지? 엄청. 유나가 웃었다. 근데 좋다.
정말? 응, 우리 거잖아.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34평 남의 집보다 15평 우리 집이 훨씬 좋아. 지민이와 지우가 집 안을 뛰어다녔다. 아빠, 여기 우리 방이에요? 응, 저기가 너희 방. 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드디어 우리 방 생겼다. 두 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니 오후 2시였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기사님이 웃으며 내려갔다. 문을 닫았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만 남았다. 배고파요. 지우가 말했다. 그러네, 점심 먹어야지. 유나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네. 나가서 먹을까? 돈이. 유나가 망설였다. 전세금 8천만 원 쓰고 나니 통장 잔고가 얼마 없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는 웃었다. 우리 집들이 하는 거야. 정말? 응. 근처에 중국집 있던데 거기 가자.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중국집에 갔다. 짜장면 4개를 시켰다. 여기요. 짜장면 4개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유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 없이 움직이진 않잖아. 그동안 마음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수고했어, 여보.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었다. 맛있겠다. 지민이가 눈을 반짝였다. 많이 먹어. 우리는 짜장면을 먹었다. 평범한 짜장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밥을 먹었다. 아빠, 지민이가 물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 안 가도 돼요? 응, 안 가도 돼. 정말, 정말. 와, 지민이가 웃었다. 좋아요. 할아버지 집 가면 맨날 조용히 하래요. 큰 집 오빠들 공부한다고. 근데 오빠들은 시끄럽게 놀아도 괜찮대요.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아이가 그런 차별을 느끼고 있었구나. 미안해, 지민아. 왜요? 아빠가 진작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민이가 웃었다. 지금이라도 나왔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유나가 부엌 살림을 정리하고 나는 아이들 방을 정리했다. 책장을 세우고 침대를 조립하고 옷장을 놓았다. 좁았지만 알차게 정리했다. 저녁이 됐다. 뭐 먹을까? 라면 먹을래요. 지우가 말했다. 라면? 응. 할아버지 집에서는 라면 못 먹게 했어요. 몸에 안 좋다고. 그랬구나. 오늘은 특별히 먹자. 라면을 끓였다. 4개를 한꺼번에 끓이니 냄비가 가득 찼다. 다 됐다.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다. 가구가 없어서 식탁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맛있어요. 아이들이 후루룩 라면을 먹었다. 유나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행복해서? 나도.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진짜 행복해. 밤이 됐다. 아이들을 재웠다. 좁은 방에 이불을 깔고 내 식구가 나란히 누웠다. 좁네. 유나가 웃었다. 응, 엄청 좁아. 근데 좋다. 나도. 천장을 보았다. 낡은 천장이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 집이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여보. 응. 무섭긴 해. 응,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응? 후회 안 해. 나도.
유나가 내 품에 안겼다. 고마워. 뭐가? 용기 내줘서. 늦었지만.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 나는 아내를 꽉 안았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8년 만에 보는 달이었다. 아니, 8년 동안 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장인댁 눈치 보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다르다. 고개를 들 수 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달을 볼 수 있다. 자유롭다. 마침내 자유롭다. 잘 자, 여보. 응, 잘 자. 그날 밤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다. 자유의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철 씨. 장모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챕터 10 한 달 후 마이너스 첫 번째 거절. 민철 씨. 장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받은 전화였다. 한 달 만이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한 것이다. 그게 이번 달 병원비가. 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를 안 내서 진료를 못 받게 됐대. 장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생활비도, 집 대출금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민철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큰 사위님께 부탁하세요. 침묵이 흘렀다. 큰 사위는 바빠서. 그럼 처형한테 부탁하시든지요. 큰딸도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형편 어렵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전세 들어가느라 돈 다 썼어요. 이제 저축도 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요. 민철 씨. 장모가 울먹였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8년 동안 매달 630만 원씩 드렸습니다. 총 6억이 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린 식구잖니. 식구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식구였으면 저보고 얹혀 산다고 하셨어요?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건 아버지가 화나서. 됐어요,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민철 씨. 장모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번 달 병원비만 150만 원만 제발. 안 됩니다. 제발. 큰 사위님께 부탁하세요.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럼 전 출근해야 해서요. 끊겠습니다. 민철 씨. 장모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옆에서 유나가 나를 봤다. 어머니? 응. 뭐래? 돈 달라고.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유나가 나를 안았다. 잘했어. 떨려. 당연하지. 8년 동안 한 번도 거절 못했는데. 이게 맞는 거겠지? 맞아. 우리가 살아야지. 유나가 내 등을 토닥였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내줬을 텐데. 나는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할 거야. 좋아.
유나가 웃으며 내 볼에 뽀뽀했다. 힘내. 오늘도 화이팅.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다. 정말 잘한 걸까? 장모는 분명 병원에 못 갈 것이다. 집 대출금도 밀릴 것이다. 생활비도 바닥날 것이다. 그게 다 내 탓인가? 아니다. 8년 동안 충분히 도왔다. 이제는 큰 사위 차례다. 아니, 애초에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회사에 도착했다. 부사장님, 비서 김대리가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정말 거울을 봤다. 확실히 달라 보였다. 8년 동안 눌려 살던 어깨가 펴진 것 같았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이 대기업의 눈에 들어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성공하면 회사도 나도 도약할 기회였다. 부사장님, 연구팀장이 들어왔다. 최종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완벽합니다. 불량률 0.1% 미만이에요. 정말? 네. 이 정도면 대기업 납품 기준 충분히 통과합니다. 가슴이 뛰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배는 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사장님,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네, 급하시대요. 사장실로 갔다. 들어오게. 네, 사장님. 앉아. 사장이 웃고 있었다. 좋은 소식의 미소였다. 민철 부사장, 수고 많았네. 무슨 말씀을. 이번 프로젝트 말일세. 자네 덕분에 성공했어. 아닙니다. 팀원들이. 겸손하지 말게. 내가 다 알아. 자네가 밤새워가며 개발한 거.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가 코스닥 상장 추진할 거야.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자네한테 스톡 옵션 줄 생각이야. 스톡 옵션이요? 응. 상장되면 자네 지분이 최소 10억은 될 걸세. 숨이 멎었다. 10억이요? 최소로 10억인 거야.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사장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10억, 10억이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 아이들 교육도 마음껏 시킬 수 있다. 유나한테 새 차도 사줄 수 있다. 복도를 걸으며 웃음이 나왔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처가집에 매달려 살 때는 이런 기회가 와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유로워졌다.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퇴근길 유나에게 전화했다. 여보. 응, 다 끝났어? 응.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궁금한데. 저녁 먹고 얘기하자.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갈게. 치킨을 샀다. 5만 원짜리 세트였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못 샀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다. 우리 가족 먹을 거니까. 집에 도착했다. 아빠. 아이들이 뛰어왔다. 치킨이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유나가 물었다. 응. 회사가 상장 준비한대. 정말? 그리고 나한테 스톡 옵션 준대. 10억 정도. 유나의 눈이 커졌다. 10억? 응. 정말? 진짜야.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왜 울어? 행복해서.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미래를 꿈꿨다. 저축해서 34평 아파트 사자. 정말? 응. 애들 방 따로 주고. 좋아.
그리고 유나 차도 바꾸고. 필요 없어. 왜? 지금도 충분해. 우리끼리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 뭐가? 나랑 같이 나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용기 내줘서. 챕터 11 4개월 후. 장인의 깨달음. 4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15평 전셋집에서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유나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나는 회사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다. 작지만 평온한 우리만의 삶이었다. 그날 저녁 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유나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아빠가? 통화를 마친 유나가 나를 봤다. 여보, 아빠가 큰 형부한테 갔대. 한편 그 시각 큰 사위 집. 장인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의 다리를 살려야 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 장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큰 사위가 의외로 반갑게 웃으며 나왔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게.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다. 큰 사위가 물을 따라줬다.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응.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큰 사위. 네, 아버님. 사실은 내 장모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 그러세요? 큰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장인이 고개를 숙였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침묵이 흘렀다. 큰 사위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응. 죄송하지만 1,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저희도 애들 둘 키우는데 형편이 빠듯해서. 장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괜찮아. 장인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럼. 큰 사위. 네. 수술비는 그렇다 치고. 장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간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 250만 원. 그것만이라도 계속 보내줄 수 없겠니? 큰 사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250만 원이요? 응. 요즘 몇 달째 안 들어와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했어. 큰 사위가 피식 웃었다. 아버님. 응? 죄송한데요. 장인이 이상한 예감에 큰 사위를 쳐다봤다. 전 한 푼도 보낸 적 없어요. 뭐? 한 번도요. 세상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동안 제가 매달 돈 보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내가 매달 250씩? 전 안 보냈어요. 큰 사위가 태연하게 말했다. 동서 민철 씨가 보낸 거죠. 매달 민철 씨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는 거 보셨잖아요. 민철 씨 이름으로요. 장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럼 너는. 전 그냥 보낸 척했던 거예요. 큰 사위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님이 사람들한테 제가 효자라고 자랑하시길래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너.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감히. 아버님. 큰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저 처가 도와드리는 거 싫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철 씨가 매달 600만 원 넘게 드리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편치 않았어요. 그게 무슨. 왜 제가 돈을 드려야 해요? 민철 씨가 알아서 잘하는데. 큰 사위가 웃었다.
그래서 그냥 보낸 척만 했던 거예요. 어차피 아버님도 제가 보냈다고 믿고 싶어 하셨잖아요. 장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이 소리 지르지 마세요. 큰 사위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웃 민폐예요. 너, 너 정말. 그리고 아버님, 뭐, 지금 제가 드리는 30만 원도 다음 달부터는 안 드릴 거예요. 뭐라고? 30만 원도 사실 부담이에요. 저희도 살기 바빠서요. 큰 사위가 현관문을 열었다. 집 파세요, 아버님. 35평이면 3억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하시고 작은 데로 이사가서 생활하세요. 큰 사위,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됐습니다. 큰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식아, 장인이 달려들려 했다. 큰 사위가 한 발 물러섰다. 폭행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버님. 저 바빠요. 쾅! 문이 닫혔다. 장인은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다. 8년 동안 큰 사위를 띄워줬다.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효자라고, 대단하다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그런데 단 한 푼도 안 보냈다고? 민철이가 보낸 돈을 자기가 보낸 것처럼 속였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30만 원마저 끊겠다고? 장인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민철이 그 사위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통돼지 굽던 모습, 칠순 잔치 때 연기에 그을음 묻은 얼굴, 묵묵히 짐을 나르던 뒷모습. 내가 그 자식 뺨을 때렸어. 장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 한 대, 두 대, 얹혀 산다고 했어. 한 푼도 안 보낸 놈은 큰 사위인데. 자책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대답하지 못했다. 큰 사위가 도와준대? 아니야. 뭐, 안 도와준대. 장모가 주저앉았다. 그럼 나 수술 못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 사위가 응? 한 푼도 안 보냈대. 뭐? 8년 동안 매달 250만 원. 다 민철이가 보낸 거였어.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아니야. 큰 사위가 직접 말했어. 그럼 우리가 응? 우리가 속은 거야.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 거야. 장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장인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두 노인이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누가 진짜 효자였는지, 누구를 잘못 대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여보,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이한테 가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안 돼. 장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 자식 뺨을 때렸어. 얹혀 산다고 했어.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철이밖에 없었다. 챕터 12 거절의 용기. 일주일이 지났다. 토요일 오전 나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 있었다. 아빠, 그네 밀어줘요. 알았어. 지민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었다. 여보, 유나가 놀이터로 뛰어왔다. 숨이 차 있었다. 왜?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방금 인터폰 눌렀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나는 지민이를 그네에서 내려주고 유나를 봤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여보가 결정해.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만날까? 만나보자.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 복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장인과 장모였다. 한 달 만에 보는 모습인데 많이 늙어 있었다. 장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장인은 머리가 더 하얗게 새 있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민철아. 목소리가 떨렸다. 일어나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아니다. 장인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할 말하고 가겠다. 그리고 장인은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에 꿇어 앉았다. 아버님. 나는 깜짝 놀라 장인을 부축하려 했다. 일어나세요. 안 된다. 장인이 내 손을 뿌리쳤다. 옆에서 장모도 무릎을 꿇었다. 지팡이를 옆에 놓고 힘겹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까지. 일어나세요, 제발. 민철아. 장모가 울먹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이웃집 문이 열렸다.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를 내다보다가 우리를 봤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일단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장인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빌고 가겠다. 아버님. 민철아. 장인이 나를 올려다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0대 노인이 30대 사위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일어나세요. 나는 장인을 부축했다. 일단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민철아. 들어가세요. 나는 방강제로 두 분을 일으켜 세워 집 안으로 모셨다. 좁은 거실에 앉았다. 유나가 물을 따라드렸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철아. 큰 사위한테 갔었다.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그 자식이.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푼도 안 보냈더라. 8년 동안. 매달 250만 원. 다 내가 보낸 거였구나.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뭐? 매달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됐어요. 제 이름으로. 아버님도 아셨을 거예요. 장인이 고개를 숙였다. 맞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외면하셨죠. 큰 사위가 더 대단해 보이니까. 제가 보낸 걸 큰 사위가 보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자존심이 서셨으니까. 미안하다. 장인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정말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민철아, 제발. 장모가 말했다.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 응? 제 뺨 때리신 거 기억하세요? 아니, 정확히는 아버님이 때리셨죠.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장인이 몸을 떨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얹혀 산다고 하셨죠. 8년 동안 6억 넘게 들였는데 얹혀 산다고.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다. 민철아. 유나가 내 팔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아내에게 속삭이고 다시 장인 장모를 봤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었어요. 목이 메었다. 정말 진심으로 모셨어요. 8년 동안. 알아. 우리가 알아. 장모가 울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못했어. 네, 정말 못하셨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8년 동안 돌아온 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욕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응? 저희 가족에겐 어머님, 아버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요. 정적이 흘렀다. 민철아.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린 식구잖니. 식구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식구였으면 저보고 얹혀 산다고 하셨나요? 그건 식구였으면 제 아이들을 차별하셨나요? 식구였으면 가족여행에서 우리만 빼셨나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장인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나는 장인을 막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민철아, 제발. 장모가 울부짖었다. 수술비만 1,500만 원만. 안 됩니다. 제발. 이대로 있으면 내 다리를 큰 사위님께 부탁하세요. 그 자식이 안 도와줘. 장모가 소리쳤다. 30만 원마저 끊었어. 저는 도와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집 파시고 어머니 수술시키세요. 이제 그만 기대세요. 하지만 그 집은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에게 줄 집이잖아요. 저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장인이 내 손을 잡았다. 민철아, 제발 손 놓으세요. 결국엔 사과가 아니고 돈이 목적이셨던 거네요. 유나가 울먹이며 나를 불렀다. 여보, 유나야, 괜찮아. 나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해. 유나야. 장모가 딸을 봤다.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요. 거짓말. 장모가 소리쳤다. 민철이가 부사장이잖아. 돈이 없을 리 없어. 그동안 우리한테 주던 돈이 하루아침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돈 모아야죠. 언니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도 가르치고 해야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8년 동안 저축 한 푼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 미래 준비할 거예요. 장인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민철아, 제발, 제발, 아버님, 응, 8년 동안 충분히 도와드렸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우린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니? 내가 소리쳤다. 그럼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저만 호구예요? 침묵이 흘렀다. 나가주세요. 나는 문을 열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장인 장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장모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었다. 문 앞에서 장모가 돌아봤다. 유나야, 엄마 건강하세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못 뵐 것 같아요. 유나야, 장모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두 분을 복도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장모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유나야.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유나가 내 옆에 앉아 나를 안았다. 잘했어. 정말? 응,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는 딸을 안았다. 아빠 괜찮아. 그날 밤 유나 친구 선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유나야, 너희 부모님 집 파신대. 그래. 응. 다음 달에 이사 가신대. 나는 아내를 안았다. 후회 안 해? 안 해. 여보는? 나도.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다. 자유는 때로 가혹하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선택했다. 6개월이 지났다. 회사에서 빅뉴스가 터졌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뭐가? 회사 상장 확정됐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챕터 13 빛나는 역전. 6개월 후.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김 대리가 뛰어왔다. 회사 상장 확정됐대요. 정말? 네. 사장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사장실로 달려갔다. 들어오게 민철 부사장. 사장이 활짝 웃고 있었다. 드디어 해냈네. 코스닥 상장.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개발한 기술이 핵심이었어. 과찬이십니다. 겸손하지 말게. 자네 스톡 옵션 말이야.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상장 후 예상 가치가 15억 정도 될 걸세. 숨이 멎었다. 15억이요? 그래.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회사로 돌아와 유나에게 전화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회사 상장 확정됐어. 정말? 그리고 내 스톡 옵션이 15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여보. 진짜? 진짜야. 유나가 울었다. 여보. 우리. 응, 이제 집 살 수 있어. 34평 아파트. 정말? 진짜. 여보, 고마워. 그때 나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같이 나와줘서. 3개월 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여보, 됐어. 당첨됐어. 정말? 34평 신축. 유나가 펄쩍 뛰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줄을 이었고 매출이 3배로 뛰었다. 그리고 나는 승진했다. 대표로.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쳤다. 축하드립니다. 월급도 올랐다. 연봉 3억. 세후 2억 정도 받게 됐다. 여보, 나 대표가 됐어. 그리고 월급 올랐어. 아파트 입주했다. 34평, 방 3개에 거실이 넓고 주방도 넓었다. 아빠, 내 방이다. 지민이가 환호했다. 나도 내 방 있어요. 지후도 뛰어다녔다. 유나가 새 집을 둘러보며 울었다. 여보, 왜 울어? 행복해서. 회사에서 임원 전용차가 배정되었다. 담당 기사가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회사 상장 세레모니 날이 다가왔다. 대표님, 이번 상장 기념 파티는 그랜드 호텔에서 합니다. 그래. 네, 임직원 가족분들도 다 초대됐어요. 알았어. 아이들 옷을 새로 샀다. 유나 드레스도 샀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나도 새 정장을 맞췄다. 거울을 봤다. 8년 전 처가집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가 아니었다. 당당한 대기업 대표였다. 출발하자. 응. 가족이 차에 올랐다. 기사가 운전했다. 챕터 14 완벽한 역전 사이다. 엔딩. 같은 날 오후 다른 장소. 장인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었다. 그랜드 호텔 디너 초대권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여기 봐. 장모가 다가왔다. 뭔데? 호텔 무료 식사권이래. 정말? 장모가 초대권을 받다. 오늘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이름도 없네. 그냥 가볼까? 그래, 공짜인데 뭐. 장인 장모는 12평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다. 35평 아파트를 3억에 팔았고
그 돈으로 장모 수술을 했다. 남은 돈으로 1억짜리 전세를 얻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다. 은경이네도 갈까? 장모가 물었다. 연락해봐. 장인이 큰딸에게 전화했다. 은경아, 우리한테 호텔 식사권이 왔는데 너희도 갈래? 호텔이요? 어디? 그랜드 호텔. 진짜요? 저희도 왔어요. 우편으로. 그럼 같이 가자. 네, 아빠. 은경도 궁금했다.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하지만 요즘 형편이 어려워 무료 식사는 반가웠다. 큰 사위도 최근 회사에서 잘렸다. 구조조정에 걸려 명예퇴직했다.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저녁 6시 30분, 네 사람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랜드 호텔 앞에 섰다. 와, 여긴 완전 고급 호텔이네. 은경이 감탄했다. 들어가자. 로비로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다. 초대권 보여주세요. 직원이 말했다. 초대권을 내밀었다. 아, 네.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서 내리니 복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호주 테크인 코스닥 상장 기념 파티. 여기 상장 파티네. 은경이 말했다. 그런가 보네. 그럼 우린 왜 초대받은 거지?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 보자. 그랜드 볼룸 문을 열었다. 엄청난 규모의 연회장이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장모가 불안해했다. 초대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식사 드시겠습니까? 네. 메뉴판을 봤다. 프렌치 코스 요리였다. 이거 공짜 맞죠? 초대권 있으시면 무료입니다. 다행이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와, 맛있다. 은경이 감탄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급 음식이었다. 장인 장모도 조용히 먹었다. 그때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호주 테크인 상장 세레모니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먼저 테크인의 손영수 초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상장의 주역이신 강민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민철. 장인의 손이 멈췄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무대를 봤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민철이었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 8년 전 처가집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사위가 아니었다. 저게. 장모가 떨리는 손으로 무대를 가리켰다. 민철이야. 민철이가 왜 저기. 은경도 얼어붙었다. 무대에서 민철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호주 테크인 대표 강민철입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홀을 채웠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회사 상장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철 옆에 유나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이들도 무대 옆에 서 있었다. 지민이와 지후, 새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8년 동안 묵묵히 저를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철이 유나를 봤다.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지민이와 지우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힘들 때 웃음을 주고
힘을 준 우리 아이들에게. 장인은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봤다. 저게 정말 민철이인가?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여보. 장모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철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세레모니가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됐다. 사람들이 민철에게 몰려들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가 이어졌다.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민철이한테. 안 돼. 장모가 남편을 붙잡았다. 왜? 저기 봐. 민철 주변에 비서진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비서가 민철을 호위하듯 서 있었다. 괜찮아. 나 그냥 인사만. 장인이 민철 쪽으로 걸어갔다. 대표님, 대표님, 명함 한 장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장인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민철아. 그때 비서가 앞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바쁘십니다. 무슨 용무신지. 아니, 나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막았습니다. 난장인인데. 죄송합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인이 뒤로 물러났다. 민철이 이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장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민철이 분명 자신을 봤다. 민철이 천천히 걸어왔다. 비서들이 뒤따랐다. 장인 앞에 섰다. 아버님.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회사에서 가족인 줄 알고 초대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응.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민철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 그럼 됐습니다. 민철이 주변을 둘러봤다. 장모와 은경, 큰 사위가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다들 오셨네요. 민철아. 장인이 입을 열었다. 나. 할 말이. 아버님. 민철이 말을 끊었다. 조용히 식사하고 가세요. 뭐? 여긴 회사 행사입니다. 회사의 가족들만 참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민철아, 제발. 드실 거 다 드셨으면 가셔도 됩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밖으로 안내해드려요. 네, 대표님. 비서가 장인 일행 쪽으로 갔다. 실례지만 식사 마치셨으면 퇴장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서가 출구를 가리켰다. 장인 장모, 은경 부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초대도 안 받았나 봐. 쯧쯧. 출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뒤돌아봤다. 민철이 무대 위에서 유나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가족들만 참가하는 자리다. 가족이 아닌 분들은 나가야 했습니다. 로비로 나왔다. 11월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장인은 호텔 기둥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보. 장모가 남편을 붙잡았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장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8년 전 칠순 잔치날 밤 민철이가 봤을 그 별들. 그때는 몰랐다. 저 사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빠. 은경이 울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모르겠다. 장인도 울었다. 정말 모르겠다. 버스를 타고 12평 반지하로 돌아갔다. 작고 습한 집. 곰팡이 냄새가 났다.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호주 테크인, 코스닥 상장, 기술력 인정받아. 화면에 민철이 나왔다.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장인은 텔레비전을 껐다. 여보, 장모가 남편 손을 잡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나도 알아. 그날 밤 두 노인은 어두운 반지하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다. 에필로그. 8년간의 가족이라 믿고 버텼었다. 털어버리고 일어났을 때 그곳이 지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답이다. 때로는 끊는 것이 사랑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여보, 유나가 손을 잡았다. 뭐 생각해? 우리 정말 행복하다고. 나도. 유나가 웃었다. 우리 진짜 잘했어. 응, 우리 정말 잘했어. 마침내 그들은 자유로웠다. 마침내 그들은 행복했다.